일단 저희 장여성 공감은 98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전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그 운동을 장애 여성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 장애인 운동도 있고 여성 운동도 있고 인권 운동도 있는데 왜 장애 여성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표지화해서 운동을 해야 됐을까라는 걸 약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운동이나 여성 운동을 함께 이제 뭐 개별적으로 하시면서 장애 여성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정상성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정상성이 굉장히 중심으로 재편된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삶의 얘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소개되지도 않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취급받는 장애 여성의 경험을 정상성이라는 것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을 처음에 키워드를 했고요.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은 사실 가장 많은 게 저희는 이제 장애 여성 운동이기 때문에 이 장애 여성들의 경험을 기반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가장 몸으로서 경험하는데 많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속도라든지 내지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된다.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비과시화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사실 저희가 많이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권리를 인정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었고 시작할 때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정상성에 도전한다는 것의 가장 이제 목표의 지향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공존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정상성을 흐트리고 정상만이 최고의 정상적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여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부끄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장애가 굉장히 그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몸이 권리로서 시민권을 가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게 되느냐.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실 한국에 장애 여성 운동을 한다는 단체는 한 5개 정도의 단체가 있고, 저희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한데, 저희들하고 이제 다른 영역의 장애여성 운동단체들은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아마 되게 많은 장애여성 운동단체들이 많이 고민한 게 이제 몸과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경험 이야기는 그 장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경험을 나눌 때, 바깥에서 대놓고 말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걸 되게 위축하면서 가장 못했던 게 이제 그 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나 이거는 더 나아가서 장애가 있는 몸이 늘 느끼는 취급받는 경험인데,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항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취급받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성적 존재라는 언어들을 많이 이제 들어왔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무성적인 것이지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무성화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생리에 대한 것 같아요. 이제 월경이 시작됐을 때 이 몸이 어쨌든 성적으로 처음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여성임을 신호 보내는 가장 처음의 시작이 월경, 생리라는 건데, 이 신호에 대한 응답이 어떤 식으로 주변인들에게 오냐 하면, 이를테면 장애 상태나 장애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 장애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또 많은 수의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생리를 처리하지 못할 때 그랬을 때 주변의 응답을 들어보면 이제 이것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장애 여성 공감에서 가장 주력했던 일은 성폭력 상담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의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제 중증의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에 딸이 있는데 내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리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내 딸은 스스로 생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 딸을 버리거나 시설에 보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딸을 죽을 때까지 키울 거고 잘 돌볼 거다. 근데 내가 잘 돌보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생리까지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갖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애할 일도 없고 결혼할 일도 없고 아이를 낳을 일도 없다. 의사소통도 안 된다. 그러니 선생님 성폭력 상담을 하시니까 혹시 내 딸의 생리를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상담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발달장애 여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리에 대한 신호가 엄마의 응답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많은 비장애 청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게 되면 다종의 생리제 세트를 선물 받고 되게 많은 이제 축하도 받고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실제로 이 발달장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성화 전략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는 불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식의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의 입장에 동의되는가? 아니면 자녀의 인권 침해로 우리는 이 프레임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애 여성이 어린 시절에 발달 장애 여성들이 많이 겪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이분뿐 아니라 시설에 계신 분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도 혼자 스스로 생리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곧 이 사람이 성적인 활동을 이제 거세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제가 한 메시지는 그건 거죠. 그건 어머니의 책임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에서 이 여성이 성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활동보조 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부모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동체가 이걸 같이 이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하는 프레임을 짤 것인가,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답변은 드렸고, 활동보조 제도를 소개시켜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경험들이 비단 장애 여성뿐 아니라 비장애 청소년, 그러니까 장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의 무성적 경험을 하냐면 그 경험은 사실 자위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부모가 이 아이의 이제 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단을 하고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손을 묶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성적인 호기심을 줄이기 위한 되게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그러면 정당한가?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건 결국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성적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굉장히 번거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담론 안에서 되게
무성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단 아이 시절,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 시절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잖아요. 저는 신체 장애가 있지만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의 존중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시기에 저도 장애인이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되게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성의 어떤 이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장애인으로서 불리어져야 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할 때 내가 성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성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취급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봤죠. 뭐 남편 밥은 해줄 수 있냐, 애기는 놀 수 있냐, 뭐 아니면 너가 뭐 여성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재생산 노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만 여성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성적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이 관념 안에서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장애인으로 위치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저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무성적 존재로서의 경험은 되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몸을 우리가 긍정하는 걸 해봐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자기 몸을 직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적인 바이브레이션, 성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성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압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인식이나 물리적인 어떤 상황을 다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섹스 워크샵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 성에 관련돼서 어떻게 도전받는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사실 이게 뭐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지만 어떻게 평등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장애 여성들의 경험들을 계속 듣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결과들로 몸과 섹슈얼리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 몸의 차이 영역은 어떤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모든 몸은 평등한가? 모든 몸들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몸은 평등하다. 근데 사실 한국에는 정말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죠? 거기에 이제 비상임 인권위원이 돼서 여러 가지 차별 사안을 심의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차별 사안에서 정말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건데요. 참 인간의 몸이라는 게 색깔이 다르고 장애가 있고 여성의 몸이고 남성의 몸이고 아동의 몸이란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 혐오와 차별 안에 갇혀지는 한국 사회를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뭐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이주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포용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제일 전통적이고는 성소수자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민이나 뭐 이주인이나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이게 사실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이 정체성에 관련된 이 몸이 모두가 다 평등한가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이 자기 몸의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 몸이 근데 사실 되게 위계화된 한국 사회인 건 맞잖아요. 몸으로서 위계화된 한국 사회가 있는데 이 장애가 있고 여성이라는 이 몸은 되게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으로 인한 차별과 그리고 또 내가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으로 해서 차별. 그러니까 내가 장애 여성으로서 어떤 상태에 놓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모든 몸이 평등하다라는 슬로건 안에 우리가 동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몸은 불평등한 구조 안에 지금 놓여 있다는 전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제 평등한 가치를 가져가겠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사실은
여성이라는 기준 안에 부합되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되게 다른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는 뭐가 제일 강풍이죠? 여성들에게 다이어트와 성형이잖아요. 이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선택받는 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화된 시장 안에 막 자기가 그 몸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장애 여성은 이미 훼손된 몸이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의료적으로 올바르게 걷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장애 여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하죠. 너는 장애가 있지만 참 아름답고 착하고 천사 같고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장애인은 아름답고 착하고 천사 같지는 않거든요. 많은 장애인들은 아름답거나 천사 같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비슷한 삶의 경험 안에서 차별이 누적된 그 경험 안에서 사실 생존의 방식 속에서 되게 다양한 자기 전략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퉁쳐서 이제 자기가 있다 그러면 천사 같고 뭔가 장애인한테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내가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고 나의 죄가 사해진 것 같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막 안 하세요?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일단 그런 대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천사 같고 아름답고 그 몸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식의 사실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지 주체로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해 줬으면 좋겠는 여러 당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고민들은 어떤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집단적 특성으로 장애인을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의 집단적 특성은 딱 하나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는 사회에서 불평등함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한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것은 장애인 집단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을 굉장히 누적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 구조는 집단의 특성이 맞는데 사실 장애 안에서의 차별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는 개인화된 특성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장애 안에서도 장애 유형이 어떠한가, 장애의 정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젠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장애 여성이냐 남성이냐, 장애 성소수자냐, 장애 트랜스젠더냐, 장애 뭐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이 젠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 장애 안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차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삭제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죠. 이를테면 장애인, 하여튼 무엇을 장애인 투쟁할 때 보면 되게 불편한 말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막 집회 갔을 때 막 들어보면 여기 있는 장애인분들은 정말 정상적이십니다. 근데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어떻습니다. 미쳤습니다.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장애인의 집단의 특성과 개별화된 특성이 다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마치 그러니까 그건 딱히 정신장애를 비하하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 정상인가? 이런 질문을 낳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장애 안에서의 그런 세밀한 차이들, 구체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을 감수성 있게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양자 간에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데 말을 하는 시각장애인, 수화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과연 이들의 경험이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애 남성과 장애 여성의 경험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애 평등이라는 얘기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어떤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차별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 안에 이 영역 안에서의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서도 좀 감수성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시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몸이 장애가 있는 몸은 어떻게 보여지고 전시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건데요. 실제로 그 장애로서 수용되는 장애가 있고 불수용되는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동이고 장애가 상당히 익숙한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다리를 약간 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뭔가 의사소통은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약간 불편한 기색이 좀 있는 정도? 이런 정도는 되게 포용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휠체어를 내가 밀어줄 수도 있고 손을 붙잡아 줄 수도 있고 아주 익숙한 익숙한 몸이 전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내가 뭔가 보조할 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데 학습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배려와 그 기본적인 선량한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비장애인 분들이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뭔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의 장애가 어떻지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내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인가? 장애인 올림픽 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이제 장애인 선수 명단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이 장애인 올림픽은 되게 극복의 프레임 안에서 되게 최대한 비장애인과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선수 명단을 보니까 평창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올림픽 명단의 50% 이상이 중도의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 장애 원인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중도의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도 선수로서 가장 많이 발탁되는 사람들은 군사고예요, 군대에서 사고를 입으신 분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서, 그러니까 되게 청년기에 군대를 가잖아요. 가서 군대 사고가 나서 장애인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애인 선수로 되게 많이 발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근력을 갖고 있고 젊은 시절에 장애가 됐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되게 적합한 장애를 가진 몸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실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장애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 전시된 장애는 가장 많은 게 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게 절단인 것 같아요. 절단된 몸이 하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몸에 어떤 부위가 없는 절단된 몸, 혹은 되게 얼굴에 화상을 깊게 입으신 분, 이런 분, 아니면 되게 우리의 골 형성이 있잖아요. 골 형성이 좀 이상하게 돼서 몸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얼굴이 약간 다르게 이제 되어 있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형아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이제 감정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돌아와서 장애 여성들은 어떤 몸이든 간에 근데 되게 비슷하게 보여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희 공감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너무 나이에 비해서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리게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애가 있고 여성이라 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어떤 강도가 더 세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여성분들, 공감해서 장애 여성분들은 그 전략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거를 나를 어리게 보는 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세운 전략이 화장과 옷이에요. 진하게 화장하고 어른스러운 옷을 많이 입자. 그래서 되게 많이 했는데 지하철에서 되게 이제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예쁘다. 뽀뽀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얼굴에 뽀뽀하고 막 머리 쓰다듬고, 이건 진짜 기본적인. 그 사람이 되게 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연약하고 보호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장애인 성서비스 슬라이드는 이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되게 많이 고민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섹스 서비스에 대해서? 예, 장애인과 관련된 섹스 서비스, 섹스 볼런티어, 섹스 도우미, 그리고 섹스 활동 보조, 이런 식으로 왜 성과 섹스와 관련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이제 섹스 볼런티어라는 조경덕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오면서 2010년에 났을 거예요. 이 영화는. 그 2003년에는 일본의 가와이 가오리라는 기자가 쓴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고 또 장애인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륙 여행을 하는데 그 장애 청년들하고 국립재활원에서 대륙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성매매가 좀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가서 장애인 성서비스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플래그조그라는 그 네덜란드 업소인데 그 업소에 갔다 온 어떤 척수장애 남성이 장애인 일반 그러니까 그냥 성악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네덜란드에 가서 플래그조그에 가서 내가 성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곳이 천국이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장애인은 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그 남성분이나 제가 만나는 많은 장애 남성분들이 섹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섹스 얘기할 때 나의 차별의 비교 대상. 내가 차별받는다고 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장애 남성 문화예요. 그러니까 비장애 남성 문화가 그들에게는 차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장애인들, 특히 비장애 남성들은 매일매일 원할 때마다 섹스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비장애인 분들 많으시죠? 매일매일 원할 때 섹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의 비장애 남성 성문화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을 구매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와 섹스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데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는 내성마비 장애 남성 청년인데요. 자기는 자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위를 못해서 실제로 근데 한 20년 전인가에는 그런 분들이 지하철에서 자살했어요. 유서 써놓고 나는 자위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서 난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살한 사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남자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인권위원이니까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어제 그 성매매 업소에 갔대요. 성을 구매하러 갔는데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거부당한 이유는 그 성매매한 언니가 나는 시간이 너랑 하면 많이 걸린다. 돈을 한 3배로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 번은 거부당하고 근데 어떤 언니는 해주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이 계단이 있어서 자기가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을 이제 섹스를 할 장소가. 그래서 자기는 그 2번에 어젠가 일주일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 나한테 이거는 너무 차별이다. 그래서 자기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전에. 진정을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진정하는 걸 진정해라. 그거는 네가 그거를 진정하는 즉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우리나라 현행법은 처벌 대상이죠. 불법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한국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걸 진정하는 즉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진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애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그런데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라고 질문하는 그 장애 남성의 질문이 참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성서비스 제도가 장애인들만,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장애인들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알아서 잘 하니까, 비장애인들은 권리가 굉장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만 요 권리가 침해되니까 해달라.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이라는 섹스라는 행위 자체를 권리로서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되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섹스할 권리라든 권리를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섹스를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국가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 책무가 있어야 되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저는 정리라면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성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 남성분들이 그 성문화에 자기가 진입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원인의 요소는 한국의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이 해소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그 원인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장애인이 그거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말에만 귀 기울였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원인,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성문화, 성불평등한 문화가 이게 해소가 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장애인 쪽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위치에 점하잖아요. 사실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라는 프레임보다는 서로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신뢰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친밀함을 표현할 것인가가 동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연애라는 거잖아요. 그런 연애를 진입할 때 관계가 불평등한 사람들, 불평등하게,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장애인이 이런 평등한 연애 관계 안에 진입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러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평등하게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만이 저는 접근 방법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남성 중심의 성문화 인정,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장애인 남성의 고민을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이거는 모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제가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 유럽에 연수를 갔었거든요.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이런 걸 경청을 했는데, 노르웨이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존엄할 권리는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인간이 존중받고 존엄할 권리는 있지만, 그건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인간이 섹스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자기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에 기반한 섹스하는 행위가 권리로서 계속 얘기하게 되면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침해를 받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독일의 한 장애인 그룹, 섹스어빌리티라는 그룹에서 자기네들이 섹스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장애 남성과 여성의 다른 입장을 들었는데, 장애 남성은 섹스를 안 하는 것보다 나쁜 섹스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장애 여성은 나쁜 섹스를 할 바에야 섹스하지 않겠다. 입장이 그렇게 다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장애의 키워드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젠더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입장의 차이가. 그래서 성서비스는 결국은 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런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 문제를 먼저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반성폭력 운동을 많이 주로 현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고민했던 거는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고민됐던 거는 그거거든요.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피해자로 많이 등장해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근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대처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자기한테 일어날 예측이 되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한국 사회의 강간 사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으로 많이 들어봤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강간으로 규정하는 거는 강제성의 유무거든요. 행위자가, 그 가해자가 폭행 협박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썼느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골격이에요. 강간을 판단하는. 근데 이게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냐면, 가장 많은 게 이 장애로 인해서 이 자신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가 있느냐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성관계를 했는데 이 지적장애인이 성적인 관계를 했는데 성폭력이라고 신고됐을 때 이 피해자가 성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러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한거불능 상태에 이르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벌에 이제 이걸 판단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장애인 분들 되게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은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 경험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성폭력이라고 프레임이 딱 더 씌워지면 굉장히 병리화시키고 무능력화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법에서 간통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장애만을 보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지적장애인이 나이가 30살인데 인지능력은 한 7세 정도 수준이다. 지적장애 한 2급 정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저한테 묻죠. 전 전문가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30세입니까? 7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그러면 판사는 이 사람을 30세로 생각하면 가해자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강제성이 별로 없거든요. 장애인 사건에서. 근데 이 사람이 7세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해자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법원에서 묻거든요. 당신이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니까 당신이 얘기 한번 해보시오. 이 사람 7살입니까? 30살입니까?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이제 그럴 때 제가 항상 판사, 그거는 저 피해자 본인한테 일단 물어보시고요. 1번.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고 2번은 저의 답은 그거죠. 30세의 몸의 경험을 가진 7세의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판사가 막 어이가 없다 쳐다봐요. 판사, 그럼 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날들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30살까지 살아왔던 몸의 경험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7세와 동일하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섹슈얼리티 문제는 자신이 30세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의 언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반성폭력 운동에서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거는 하나예요. 이 사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고 병리화시키는 전략이 과연 이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어떤 동의의 절차를 가졌고 어느 정도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판결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많이 가해자 처벌받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다 빠져나가요. 가해자들이 대부분 법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몰랐다예요. 왜냐하면 지적장애인들은 신체장애가 저처럼 없기 때문에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거를 그러면 검사가 너는 장애인인지 알았어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검사님들은 또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켜켜이 하나씩 나의 경험을 이런 재판부와 검사와 나누면서 참 벽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다. 장애를 참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보조 받기는 지금 우리 장애인계에서 되게 여기에서 이슈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장애인 활동보조 투쟁은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이 활동보조에서 저희 장여성 공감에서 조금 신중해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24시간 활동 보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정책적으로. 많이 요구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러면 24시간 활동 보조를 할 때 이 장애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사생활권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좀 누락돼 있다라는 저희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활동 보조를 24시간 같이 활동 보조가 하시는 분들이 붙어 있을 때 이 장애 당사자의 사생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세팅돼야 되는가, 어떻게 고민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서비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서비스와 활동보조의 활동보조 업무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활동보조 업무 중에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침상. 근데 복지부에다가 그러면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 할 수 없는데 무엇이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입니까? 라고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활동보조인 분들이 이용자분들한테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들이 좀 와요. 그러니까 이 활동보조인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에게 활동보조를 받는데 장애 여성이 이런 활동보조를 요청했어요. 나에게 이제 돈을 10만 원을 활동보조에 주면서 나에게 나는 바이브레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동기예요. 자위기구인데 바이브레이트를 하나 사다 달라. 나에게. 1번의 그 요청이고 사왔어요. 사와서 2번의 요청은 내가 손을 잘 못 쓰니 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바이브레이트를 나의 클리토리스 있는데 대놓고 나가라. 너는 나가 있어라. 끝나면 부를게. 요런 요청을 했어요. 그 활동보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치워달라 해서 다 치웠어요. 즉, 이 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활동보조는 그 과정에서 나는 성적인 희롱을 당했고 성적 불쾌감이 너무 많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일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침 위반인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 이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의 위반인가, 아니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인가. 전 둘 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침, 그래서 일단 지침부터 분석해보자. 복지부에다 물어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가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인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대답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해서. 근데 활동보조는 이걸 이제 일단 지침 위반인 사항은 이 업무가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라고 아무도 정의하진 않지만 활동보조 입장에서는 성과 관련된 활동보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 위반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관적 판단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될지 진정해야 될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인 거예요. 사업주가 공공기관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NGO에서 근데 돈은 바우처는 복지부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진정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진정을 해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일단은 탄핵은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왔을 때 저 활동보조 현장에 대한 저의 고민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균형감 있게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지 해법이 뭔가. 그 장애 여성은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한 건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 장애 여성은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한 건가? 그러면 그 비장애 여성은 정말 성희롱이고 지침 위반이라면 그러면 이 장애 여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의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이 현장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막 시각장애 남성이 활동보조인한테 뭐 자기 야동 듣고 있는데 그 화면이 궁금하다고 화면 해설을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거는 뭔가 너무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 간의 협의와 동의와 이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건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건지 이런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여성 재생산권 관련해서는 대개 이제 여성 재생산권 우리가 이제 여성 재생산권이라 하면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관계 시작부터 양육의 형태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성관계를 한다면 내가 임신을 할 건지 피임을 할 건지, 내가 그러면 임신을 했다면 이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키울 건지 남이 키울 건지, 이 모든 전체 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재생산 권리로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낙태권 관련해서 여성운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애 여성들이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함께 참여하면서 이걸 할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살아있는 이 여성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법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태죄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법에 있는 낙태죄는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가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은 낙태죄가 불법이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우생학적 사유로 낙태를 권하거나 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요, 태아를 장애 감별해서 낙태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 여성이 태아의 장애 감별을 해가지고 낙태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성이 장애가 있어서 유전이 될 요소가 있다라고 있으면, 우생학적 사유, 이 모의 우생학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 여성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성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있는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생학적 사유는 사실 장애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사회의 의사이거든요. 사회의 주장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저는 되고, 그리고 장애 여성이 이 낙태를 선택할 때 어떤 정보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촘촘함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 노동권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 죄송합니다. 그 노동권 관련해서의 키워드는 장애 여성들의 질문은 이거죠. 무엇이 노동인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어느 범주까지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근데 저희가 이런 장애, 되게 중증 장애 여성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생리대를 내 혼자 갈 수 없는데 내가 생리대를 갈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감정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난 자기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신체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생리대를 갈아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감정의 노동, 이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시고, 저희 발달장애 회원분들이 공감이 많이 오면 그분들은 임금을 받지 않거든요. 저희가 임금을 주고 그러니까 노동자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우리 공감이 매일 와요. 매일 와서 아침부터 너무 바빠요. 활동가들하고 식사 약속도 해야 되고 산책 약속도 해야 되고, 활동가들이 뭐 좀 요청하는 것도 하고 막 굉장히 즐겁게 그 안에서 저희의 노동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노동,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은 노동, 이런 노동은 노동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은 많이 했고요. 정책적으로는 좀 이제 장애인 운동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노동법상 장애인 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라는 거는 최저임금 적용 공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8시간씩 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불비한 부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노동으로 얘기할 것인가. 여성운동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라는 그 노동의 언어를 만들고, 그걸 되게 가시화된 노동으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듯이
장애 여성들은 어떤 식의 노동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부터 하고 있고요. 제 개인의 경험은 저는 사실은 장애 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20년을 일했지만 20년 전에 제가 일한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었거든요. 주택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을 상담하는 텔레마케터였어요. 1997년도에 8년도에 그때 텔레마케터라는 업종이 처음 생겨서 저는 거기에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우선고용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공단에서 메인에 들어갔는데 제가 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건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노동운동 저는 그때가 은행이 파업했었거든요. 무슨 일로 파업을 했는데 정규직 행원들이 다 파업을 하고 그 정규직 노조 쪽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받으래요. 저희한테 자기들은 파업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파업 중간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거든요. 그 3주 동안 이 부당함이 너무 저는 몸에 쌓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규직 주택은행 노조가 그때 어용 노조였는지 모르겠지만 노무 관리를 저희한테 막 하고 이래서 제가 그래서 비정규직의 서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600명인가를 채용했는데 600명은 임금이 50%가 안 되고 정규직에 그 당시에는 50%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 파업한다고 우리한테 총알바지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이 몸에 이제 쌓여있는 분노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어서 되게 많은 이제 그 안에서의 필요한 요구가 있잖아요. 은행 안에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했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반장애적인 공간이어가지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정규직 노조하고 싸워가지고요. 나왔어요. 나오고 앞에 주택은행 앞에서 아주 소소하게 저 혼자 한 일주일 데모하고 이렇게 그렇게 끝냈는데 그래서 참 이 임노동 현장에서 제가 다시 임노동 현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산 노동 현장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 여성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건데요. 저희 공감에서 배우신데 입으로 조이스틱, 전동일조 조이스틱 운전하시는 분인데 밖에 나가서 맨날 듣는 얘기가 조이스틱 보고 호흡기냐고 묻지 마라.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 좀 말 시켜라. 이런 거. 그리고 애를 셋 낳은 여성이거든요. 둘을 낳고, 둘 낳았는데 맨날 애 어디냐고 물어봐요. 애는 어디 갔겠니? 학교 갔지. 마치 이제 장애 여성이 애를 잘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남편한테 항상, 남편은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인데 남편한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런 여성하고 결혼해서 알고 보면 그 남편이 나 만나서 복 터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아이와 호흡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서 저희 공감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립니다. 이분이 사실 저희 장여성 공감에 춤춤을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극단의 총 연출이에요.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이 연극을 하면서 총 연출을 해서 이번에 서울 비엔날레에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했는데 살짝 공부하면 이달 마지막 주에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마로니의 이음이라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인데 이분 보러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발달장애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려서요. 지금 요거는 지금 지금 최근 이슈인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5년간 하고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폐지 방향에 대해서 복지부의 주장은 지금 장애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지체장애 2급이거든요. 예, 지체장애 2급인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장애를 어떻게 나누자면 경증, 중증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의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포용적으로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 전장현이나 이런 폐지 운동을 했던 분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 전달 체계를 완전 바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지금은 복지부가 복지관 같은데 돈 주잖아요. 법인에 돈 줘갖고 복지부가 돈 주는 복지관에서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잖아요. 그거를 서비스를. 그게 아니고 장애인한테 돈을 주면 복지관에 돈 내고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이 전달 체계의 변화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딱 깨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점수에 맞게끔 바우처를 받건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가서 돈을 내고 쓰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약간 소비 주체로서 서비스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중. 2019년 7월 달에 완전 폐지가 되는데 폐지 방향으로 지금 NGO 단체와 이렇게 논의 중인데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되게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날까요? 예산 때문이죠, 뭐.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 거 아니에요. 복지부가 뭐 전달 체계에 돈 얼마씩 쫙 나눠주고 서비스 하는 거라 장애인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주면 그 예산이 관리 비용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 연대인데요. 저희는 사회적 약자, 즉 개인의 취약성으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즉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의해서 차별받는 집단,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어떻게 차별을 낳게 되느냐,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자들이라고 저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재정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평등행진도 하고, 여러분들도 차별금지법에 많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